예, 나가라는 진도는 잘 안 나가고, 그 설명은 자꾸, 집행법 외의 걸로 설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 번은 다 넘어야 됩니다. 당사자 적격의 변동,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행문 부여 전에 만약에 당사자가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판결문 받았어요. 계속 시간적으로 그러는데, 판결문 성립이 되어 있는데, 집행문은 집행채권자, 즉 원고 측에서 자기가 이제 집행하고 싶을 때 그때 집행문 부여 신청해서 집행문 받으면 되거든요. 요 사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간격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집행문 부여 전에 당사자가 바뀌었을 경우 그때 승계, 그 밖의 원인에 의해서 집행권한상의 당사자 적격에 변동이 생기면 새로 당사자 적격을 취득한 자를 위해서 그 자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요때도 그러니까 집행문 자체가 없는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요 사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집행문 부여 전이니까 집행문이 아예 부여 안 됐잖아요. 그 판결문 들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피고 측에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갑이 병을 집행 당사자, 즉 승계인으로 하는 그런 승계 집행문을 법원에다가 승계 집행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승계 집행문을 받지. 집행문을 받고 또 승계 집행문 받고 이거 아닙니다. 막바로 승계 집행문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명령처럼 집행문 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아까 오늘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는 집행문 없이 집행이 되는 건데, 그때 가압류 가처분이 결정 내지는 명령이 났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가처분 집행을 한다면 우리 통상 가압류 가처분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는 등기 촉탁이죠. 이 등기 촉탁하기 전에 바뀌어버렸어. 그랬을 때 이 가압류 가처분은 원래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죠. 집행문 자체가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이 바로 촉탁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이 됩니다. 그죠? 기입이 됨으로써 이 집행이 종료가 되는 그런 건데, 이 촉탁하기 전에 을에서 병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다시 법원에다가 승계 집행문,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이 촉탁이 되는, 그래서 기입이 되든 이게 이제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든 그럴 경우에는 딱지 붙이러 갈 때 그렇게 한다. 승계 집행문 받아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 후의 변동이다. 여기 지금 이제 집행문이 이미 을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됐어요. 그 이후에 집행문이 이제 집행권은 즉 채무 명의와 집행문 이 두 개를 합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 정본이라고 하죠. 집행 정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병으로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집행문 부여에 의해서 집행 당사자는 확정된다고 그러죠. 확정되지만 그 뒤라도 승계 등의 사유로 변경이 생겼는데 부여 후, 자, 이건 또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집행문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집행 개시겠죠. 요 시점, 개시 전, 그 다음에 그 이후, 개시 후에 병으로 바뀐 경우, 전에 바뀐 경우, 이걸 또 나누죠. 자, 요 시점에 나누는 것도 승계 집행문, 요 시점에 집행문 부여 후에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때도 역시 승계 집행문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으면 강제 집행 개시할 수 없다. 해놓고 만일 집행문의 부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사망자를 위하여 혹은 사망자에 대하여 행한 무효다.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 후, 또 부여 후면서 개시 후, 이 마지막 단계에 당사자가 이 적격이 변경이 됐다.
그럴 때 역시 또 집행문 부여를 받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규칙 24조를 보면 집행 개시 후 채권자 승계가 있을 때는 승계 집행문 제출을 요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소송 절차의 수계와 같은 제도가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없기 때문에 수계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승계 집행문 드리는 것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게 그 집행 개시 후에 개시됐는데 승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법원 즉 집행기관이 알게 됐다. 그러면은 절차를 일단 정지시켜놓고 신적격자로 하여금 집행문을 부여를 받게 하는 등 당사자를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나 기관이 이름을 몰라가지고 집행을 속행했어요. 그럴 때 집행기관의 집행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강가한 승계를 강가한 집행 개시 후에 강가하고 집행이 지속이 됐다면 그는 일단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자, 대법원 93년 판례를 보면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이 된 것이 입증되었으면 가압류 집행이 되기 전이면 292조 1항에 따라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있으되 가압류 집행이 된 뒤에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이 76페이지에 예외가 있다. 집행 개시 후에도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그게 첫 번째, 둘째, 셋째 다 죽은 때입니다. 사망한 때. 첫째도 사망한 때, 두 번째도 사망한 때, 세 번째도 사망한 때.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패러그래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를 넘버링을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첫째, 개시 후 채무자 죽은 때 그때는 승계 집행문 없이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대로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 그죠? 집행 개시 후에 사망한 때는 그러니까 뭐 사망하지 않는 상태에 특정 승계에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죠? 있어야 되는데 사망이다. 그러면은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속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이 이제 학설상의 다툼이 있는데 승계 집행문 없는 계속 진행을 현재 집행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상속재산에까지 확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해서 확정설, 한정설 또는 적극설, 소극설 해서 우리 이수인 선생님은 소극설을 취한다. 그래 하고 그 밑에는 뭐 특별대리인이나 이런 거는 남기고요. 회사 등의 경우에도 회사가 합병 등에 의해서 소멸한 경우에 사망 경우로 준하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있어서 수탁자 변경이 있는 경우 선박 압류된 뒤에 선장이 바뀐 경우 이런 거 다 승계 집행문 없이 그대로 집행 속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째 담보권 실행 경매 즉 임의 경매가 개시된 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죽은 때에도 속행할 수 있다. 셋째 보전 처분 절차 개시 후 즉 채무자가 죽은 경우에 같이 볼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 신청 당시에 살아있다가 결정 직전에 사망했다. 그럼 수계 절차 필요 없이 채무자 명의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가압류 결정이 당연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가처분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93년 판례가 있다. 그 다음에 대리를 보면 민사집행에 관해서는 대리인을 내세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고 집행관에 의한 집행 절차에서는 임의대리의 자격이 제한이 없다. 사실행위에 대한 절차를 촉진하는 경우라서 임의대리인의 자격이 필요 없다. 우리가 소송행위라고 한다면 변호사 대리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는데 집행관의 직무에 관해서는 임의대리의 한계가 없다. 집행법원이나 1심 수소법원의 관할이 집행 절차라도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의 실현 절차인 만큼 판결 절차처럼 엄격한 변호사 대리 원칙을 관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관의 면전에 신문이나 항고, 변론을 여는 경우에는 변호사 대리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다만 이제 소송들이 허가를 받는 비변호사 대리가 소송에서 인정이 되는 그런 경우는 또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93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법 2조 제5호에 의해서 경매사건 입찰대리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법관 앞에서 신문, 항고 등 집행행위에 대하여까지 법무사에게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하였는가는 의문이다. 이렇고 중개인 입찰대리에 대해서 지금 판례를 들면서 안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중개인이 아니라 중개사는 지금 인정이 되죠. 지금 아직 법은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빅딜이 이루어진 거죠. 중개사에게 경매라고 하는 그런 경매 그 낙찰 대리예요. 일종의 낙찰 대리권을 인정을 하면서 실가 신고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 그죠? 실제 시가를 실제 가액을 신고할 의무를 당사자, 매매 당사자에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중개했는 중개사에게도 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는 뭐 양도소득세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등록세액이 엄청 올라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개별 공시지가나 또는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과세를 매길 때는 지금 여기 뭐 2억짜리가 과표로 뽑으면 뭐 1억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거기에 뭐 4.23% 적용해봐야 800만 원, 뭐 850, 900 이까지 나올 텐데, 그죠? 근데 그게 1억에 한다면 4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실제 가액 시세대로 하자면 800만 원으로 2배로 뛰어버리잖아요. 또 양도소득세도 그만큼 뛰잖아요. 국가에서는 뭡니까? 돈 많이 걷어서 좋고, 중개사에게는 뭘 경매 대리권 줘서 좋고, 그렇게 딜을 한 겁니다. 그래 하면서 뭡니까? 집권 여당 표를 얻어서 좋고, 이 보면은 참 하나의 제도가요, 그냥 아무런 순수한 의미였어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조항인 것 같지만 그 관계된 이익단체의 그러한 압력이나 그 문제, 이게 다 무시 못하잖아요. 민주주의의 뿌리는 그러한 시민이라는 유산자를 말하죠. 유산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어쨌든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서 논란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절차, 이 부분은 한 번쯤 지문에 등장하더라고요. 판결 절차 등의 소송 대리는 특별 소건 없이도 그 판결 등의 기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며 또 변제 수령권도 갖는다. 자, 이제 책임재산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었냐면은 민사집행의 제2장이 주체고요. 제1장이 민사집행의 개념이죠. 그죠? 개념, 연역 등등이고, 2장이 주체고, 주체에서는, 집행기관이 있고, 집행당사자가 있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는 집행관, 집행법원, 그 다음에, 수서법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짜투리로 기타, 집행기관,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었고, 집행당사자는 집행당사자의,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이렇게 있었다면, 집행채권자, 채무자의 개념, 확정,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적격의 변동,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이해가 됐다고 보면, 이제는 객체 측면에서, 즉 집행의 대상이 되는 물건 내지는 대상이 되는 권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범위에서의 포인트는 집행 대상에서 그 범위 문제, 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즉 83페이지 이하 부분이 오히려 관심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기본적인 이해고 뒤에 부분은 조금 암기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집행재산, 책임재산의 의의와 범위. 의의는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 속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 속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하고 집행의 객체로 한다. 민사집행법 64조의 명문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오늘날은 인적집행 부정하고 재산 자체를 집행의 대상으로 하고, 자, 범위를 보면 물적 범위, 그는 이제 집행의 객체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 내지는 책임 재산이고, 뒤에 인적 범위가 어디 있을 겁니다. 시적 범위와 인적 범위가 있는데, 그건 인적 범위의 문제는 유한 책임의 범위로 이렇게 넘겼네요. 자, 그래서 물적 범위와 시적 범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는데, 물적 범위는 보면은 먼저 금전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 있는 것, 부동산, 동산 등등 채권 되는데, 80페이지에 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갖지 아니한 취소권, 해적권 등이나, 저기 이제 그 다음에 자격증 증거 서류 등은 압류 대상이지 않는다. 이제 불융통물,
그 다음에 일신 전속적 권리, 부양요 청구권 등, 그 다음에 초상권 같은 신분권, 인격권, 이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파산 절차와 같은 일반 집행이 아니라 개별 집행이기 때문에 공장저당법과 같은 그런 개별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의 객체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개별 집행 원칙이기 때문에 일괄매가 거의 예외가 인정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영업 자체에 대한 일괄 집행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물 인도 청구권의 집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총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당의 특정물에 한정이 된다 이거죠. 다만 그런 것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거는 총 재산이 책임 재산이 된다.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자기 부자기 채무의 집행에서는 책임 재산이라는 관념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책임재산임이 원칙이나 즉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할부매매다. 할부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을 유보한 채 매도한 동산을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할부매매가 모두가 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일종 이제 소유권 유보부 매매일 때를 전제로 생각해 보면 매도인에게 소유권 남아 있는데 매수인이 지금 할부 수수료가 아니라 이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 돈을 받아낼 것이냐? 그러면은 그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매도인이 자기 그 소유권은 자기 소유권이잖아요. 자기 소유권을 자기 거를 자기가 압류해서 환가하고 그 채권 만족하는 즉 돈을 만족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게 이제 잔대금 채권을 받아내려고 하면 자기 거를 압류할 수 있는가 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적 범위 보시면 강제집행의 개시 당시입니다. 개시 당시. 그러면 과거의 재산과 그 다음에 장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또 확인해소에서 현재 확인해소가 필요하지 장래 확인해소 이런 거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있듯이 집행도 개시 당시에 채무자 소유에 속하는 현재 재산을 하지 경전재산, 과거 재산은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예외 내지는 또 그거를 제3자로 일탈되어 있는 현재는 일탈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채무자 여건이었던 거 그게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 수중에서 이탈한 재산을 원상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과거 거를 현재 재산으로 바꿔 놓는다. 그죠? 바꿔 놓고 이렇게 해서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또 재산 명시 절차에 있어서는 직접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 재산이 아닌데도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산 양도한 부동산과 유상 양도, 2년 이내에 무상 양도한 재산도 재산 목록에 명시하여 제출토록 했다. 그래서 채권자 지속권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다음에 장래재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 기초되는 법률 요건이 성립되어 있고 기대권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예를 들면 급료나 임대료 같은 계속적 급부관계의 채권도 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취소나 해지 등을 의사 표시하면 재산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채권자 제휴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 다음에 현재의 책임재산을 보전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야기고 기재물에 대한 가처분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밖에 민소법 79조 후단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민소법 79조 후단의 독립당사자 참가 즉 사회방지 참가도 책임자산의 보존수단 보존이 아니라 보전이라고 하십시오. 이것도 보전수단이 된다. 채무자가 담합하여 사회소송을 통해 그 책임재산을 도피 또는 감소시키고자 할 때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침해가 주장하는 사회방지 참가를 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 참가는 권리주장 참가와 사회방지 참가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죠. 독당 참가의 그거는 개리치 관절이죠. 초식이 소송 계속 키우니까 지금 뭡니까? 독당 참가
독당 참가 요건 5가지. 소송 계속, 참가 이유, 참가 취지, 관할 절차, 예? 전속관할 아닐 것, 통용 절차일 것. 그러면 참가 이유에서 이것이 독당 참가할 때 참가 이유에서 권리 주장 참가와 사회방지 참가가 있다. 권리 주장 참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비양립 관계죠. 사회방지 참가는 이익 침해설. 이익설이다.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회 의사설. 그죠? 취지는 편면 참가냐? 상면 참가냐? 지금 법 바뀐 법에 의하면 종래 구법에는 쌍면 참가죠? 갑이 원고, 의리 피고, 병이 이제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를 할 때 쌍면 참가는 원고를 상대로 또 피고를 상대로 쌍방을 상대로 해서 참가를 하는 거가 쌍면 참가고 어느 한쪽으로만 참가하는 거가 편면 참가인데 구법에서는 쌍면 참가만이 인정됐는데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편면 참가도 인정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도 다 어느 한쪽으로 가도 된다. 그게 이제 이 쌍면 참가. 이게 취지 이야기입니다. 취지. 누구를 상대로 다투느냐 그거고 참가 이유는 왜 참가하는데 하니까 나는 내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먼저 위에 그 권리 주장 참가는 갑과 을이 소송 중에 갑의 소송물 이 소송물이 그죠? 지금 그 권리 주장 참가에서 비양립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뭘 비양립 관계냐면은 여기 소송물이죠. 이 한자 물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써먹고 자 이게 소송물인데 원고의 청구 이게 청구죠. 청구와 참가인의 주장 요 관계 있잖아요. 참가인이 피고에 대해서 주장하는 요 물 소송물 다투는 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상면 참가면 요것도 있을 거고 원고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 있고 그럼 요 관계가 요 둘 관계는 뭡니까? 이 관계가 비양립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서로 양립하면 안 된다. 그래야 독당 참가에서 권리주장 참가로서의 참가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본안전 요건으로 받아들여준다. 그 관계 요 비양립인데 그러면 요 관계는요? 요 관계도 비양립. 비양립이어야 한다.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동일 평면에 나란히 있을 수 없다. 딱 생각해보면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죠? 여기서 원고가 을을 상대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참가인이 하는 요것도 물권적 청구권. 이거나 그죠? 물권적 청구권이어야 물권 서로 비양립 관계죠. 대표적인 게 소유권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양쪽에 둘 다 소유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유나 이런 관계가 아니면 네 거 아니면 내 거죠. 그럴 관계만 이게 비양립으로 인정한다. 그게 판례. 그런데 이게 채권 관계면 판례는 어떻게 해요? 이게 채권 관계면 여기서 또 채권 관계고 이러면은 이 채권과 이 채권은 즉 갑이 을에 대한 채권과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은 양립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독당 참가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은 병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권은 특히 소유권은 병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만 인정해준다. 물권일 때. 그래서 이 독당 참가에서 이 참가의 요건이 너무나 엄격하죠. 그리고 엄격해서 별로 없는 거지. 세 사람 등장해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안 받아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판례가 이런 케이스예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여기도 소유 등을 해요. 그럼 둘 다 뭡니까? 둘 다 물건이 아니고 둘 다 채권적 청구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립으로 인정해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자가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그죠? 그거는 지위 자체가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이 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만은 그 전제가 되는 바탕은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죠. 순수한 의미에서의 이 소송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바탕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즉 비양립 관계면 독당 참가를 인정해 줍니다. 어쨌든 이러한 독립 당사자 참가에서 권리 주장 참가의 비양립이라는 개념이 저런 개념이다.
그거 이제 지금 여기서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가고, 설명됐고. 그 다음에 사해방지 참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사해방지 참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이 사해방지 참가는 특징이 여기는 비양립일 필요가 없다. 권리주장 참가할 때만 비양립을 요건으로 하지 사해방지 참가할 때는 비양립 요건을 안 한다. 두 번째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익설, 사회의사설 이런 전부 다 이게 뭐냐? 그냥 아무리 사회의사가 있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몽롱하다는 몽롱. 구체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소송을 하고 있는 이 소송이 진정한 권리자인, 그죠? 이 사람의 권리를 해하는 짜고 치는 고소도, 즉 짜고 치는 소송, 사해 소송일 때 사해 방지 참가를 한다. 사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잘못된 갑과 을 사이에 얘기를 합시다. 갑과 을 사이에 단순히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가면 그거는 사행위 취소나 이런 걸로 해서 딱 차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로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판결에 기해서 이전으로 해가버려요. 그러면 이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부술 수가 없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런 사해소송을 짜고서 할 때 방지를 하는 게 사해방지 참가다. 그 민사소송법 책에 사해방지 참가라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여기 사해방지 참가도 책임재산의 보전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소송을 통해서 기판력을 얻어서 이전 등기해 가버리면 그를 원상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기판력 때문에. 그래서 사해방지 참가하는 것이 재산 보전수단이라고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준다. 자, 그 다음에 책임재산의 제외와 조사. 자, 여기서 책임재산의 원래 원칙은 채무자의 총재산이 책임재산이 됩니다만 예외적으로 그 가운데 일정한 재산이 한정되거나 또는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유한책임, 후자를 압류금지재산 이렇게 한다. 그 압류금지재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재산은 압류금지물일 수도 있고 압류금지 채권일 수도 있고, 그죠? 재산의 범위 내에 물건도 있고 권리도 있잖아요. 자, 먼저 유한책임을 보면 의의는 특정 채권은 그 집행의 대상이 채무자 재산 가운데 특정의 물건이나 일정 범위 내에 한정된다. 이게 유한책임이다. 유한책임에는 물적 유한책임과 인적 유한책임이 있는데 물적 유한책임이란 그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고유재산과 독립된 재산으로 변제하면 되는 경우에 를 들자면 한정상속의 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상속인의 자기 고유재산은 이 책임재산에서 벗어나는 거죠. 유언집행자, 상속재산 관리인 등등 해서 그 집행자나 관리인 자기재산하고 그 소송 주체인 지위에 있는 주체자하고 그 서로 귀속되는 재산이 분리가 되고 따로 돼야 되니까 그때 관리재산만이 책임재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적유한 책임은 합자회사, 그 다음에 항의에 관한 손해배상 등등 이런 것이 이제 있다. 자, 인적 유한 책임을 잘 봅시다.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 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되죠. 합자회사 A에 유한 책임 사원 갑은 자기가 이제 책임을 분담할 만큼 자기가 투자했는 여기서 이 회사 전체가 1억이라면 이 회사의 지금 재산, 즉 뭐냐면 자본금이 1억이라면은 1억 안에, 그죠? 1억 안에 갑이 뭐 한 5천만 원 있다고 봅시다. 이제 거래 상대방의 채권이 한 2억 있다고 봅시다. 이 회사의
이제 채권을 갖고 아무리 해봐야 돈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즉 주식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주식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보면 이 갑은 어떻게 되나요? 요 5천만 원, 자기가 투하하기로 했던 또는 투하한 그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져야 되죠. 그럼 5천만 원이 이 안에 안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이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물적 유한 책임이 아니라 인적 유한 책임이라는 거는 자기는 5천만 원 범위까지만 자기는 책임지면 되네요. 채무 범위가 5천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집행 대상이 되는 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의 아파트도 5천만 원의 집행의 대상 안에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은밀하게는 채무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집행의 대상인 재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물적 유한 책임, 즉 고유의 유한 책임과는 구별된다. 이해가 가시죠? 인적 유한 책임이라는 것이 물적 유한 책임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이 보는 거예요. 집행법상의 취급은 물적 유한 책임은 이 무조건의 판결을 구할 때는 유한 책임 항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 항변 이유가 있다고 보면 주문에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또는 기금 범위 내에서 등등의 유법 후 판결을 하여야 한다. 유법 후 판결의 주문에서 상속재산의 한도 내 집행할 취지를 특정해줘야 되는데 집행권은 이처럼 유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럼 만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 오면 집행이의 신청이나 또는 제3자 이의소로 제기해서 정리를 하면 될 텐데 85페이지 유한 책임이 집행권이나 집행문에 만약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집행기관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재산 아닌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여도 위협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한정승인이다. 자, 우리가 실권료 내지는 차단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민사소송법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변론 종결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종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다 주장 입증하고 소송자료는 다 제출돼야 되지. 변론 종결 후에 만약에 제출하면 안 되죠. 뭐 이제 그 실무상 또는 뭐 법상으로 인정됩니다만은 변론 재개 신청이라고 하면서 또 새로이 뭐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확정적으로 변론이 종결됐다고 보고 그 전에 모든 주장 입증 사항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한정 승인을 자기가 해놓고도 소송 진행 중에 그죠? 소송 진행 중에 자기가 한정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 승인 피고가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소송 자료로서 제출을 하고 주장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판결은 어떻게 나갑니까?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그런 없이 그냥 전체에 대해서 판결이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 승인으로 항변을 변론 종결 전에 이 항변 할 수 있었던 사유를 간과하고 자기가 못하고 지나갔는데 집행 단계에서 아차 내가 그때 한정 승인 했는데 이제 와보니까 못했네요. 그래서 그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 없다. 학설상의 다툼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없다. 다만 우리 상계는 변론 종결일 이전에 상계 항변을 할 수 있었던 거를 변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변정 후에 집행 단계에서 상계 항변해도 되느냐 해서 이거는 받아준다고요. 상계는 이게 민사소송법에 소송법상 형성권의 행사에 관한 논점으로 나온다고요. 왜 그 변정 전에 형성권 행사 취소 해제 또는 상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 끝난 뒤에 하냐. 거기에서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만 상계만큼은 변정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 인정 이유는 상계는 뭐라고? 출혈적 항변이다. 항변 자체가 상계는 그냥 단순한 저지하는 사유, 그죠? 편면적인 저지 사유가 아니라 나도 피를 흘리면서, 그죠? 상계라는 게 뭡니까? 상계적 상에 있는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채권을 동시에 상쇄시키자는 의미잖아요. 그래, 그게 바로 내 것도 없어지는 만큼 상대방 것도 없어지니까 출혈적 항변이라서 이때 제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변종 후에도 상계는 인정해줘도 집행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는 출혈적 항변이라는 성격이 있어서 이 뒤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상계 이외의 나머지의 항변 사유는 안 된다. 여기 상속의 한정 승인도 이러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지금 국내의 다수설은 긍정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청구 이의서로 제기할 수 있으나 일본 다수설은 비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차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다수설이고 우리 이시훈 선생님도 부정설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금지재산 해서 압류금지재산으로 해가지고 법정 압류금지재산은 민사집행법에서 직접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유체동산에 관한 195조와 채권에 관한 246조가 있다. 이제 상세하게는 동산에 관한 집행에 관해서 상세하게 간다. 나중에 동산 집행 부분을 311페이지 이하 그걸 잘 보면 거기 메모를 해놓으세요. 311페이지 이렇게 311페이지 이하에 거기서 깨알같이 찾아보면 된다. 그 다음에 도산 절차 집행의 재산에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유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인물이 바로 이 압류금지 재산 중에 왜 압류금지 채권 있잖아요. 그 중에 어제 좀 얘기하던 임금의 2분의 1 이런 얘기하는 그 관련한 자료 한 두세 페이지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오늘 바빠서 안 되고 내일 나눠드릴게요. 자, 도산 절차 집행의 재산에서 파산 채권자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거는 개별 집행은 안 되고 도산법의 포괄적인 집행의 방어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또 2006년부터 발효되는 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소위 통합도산법에서는 화의 절차를 폐지했다. 그 다음에 처분금지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법률상 양도금지물이 되어 그 권리 이전이 곧 권리 주체의 존립과 양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집행이 불능입니다. 즉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 또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들은 안 된다. 관청에 인허가 있어야 이전 가능한 이거는 압류는 된다. 압류만은 허용된다. 또 양도금지 특약의 재산이라도 집행에 지장이 없다. 통상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경매 진행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의 재산이 강제 집행이 돼서 경매하고 낙찰받은 낙찰자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있어야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구비를 못 해가지고 보증금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도금지 특약재산 이거는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하죠. 특약이 채권적 효력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재산의 조사는 조사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재산 조회 절차나 이런 거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면은 채무자 재산은 전부 일탈되고 없다고 그랬고 그거를 가압류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가압류하기에는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춰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보니까 민사집행 전반에 도해해서 제가 나눠드린 그 도해하고 거의 유사한 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재산 명시 절차도 하나의 금전 집행에 한 꼭지로 넣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제가 나눠드린 그걸로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도해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요건, 그 제1장 전에 왼쪽에 왼쪽 하단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선하는 게 있죠. 그게 90페이지가 되겠는데 거기 보면 집행기관이 강제집행 신청을 받았으면 집행기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가 심사해야 되고 불비되면 거부해야 된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적법 요건을 갖추었느냐. 일종의 소송 요건이고 둘째가 실체적 요건으로서 집행 권한과 집행문을 갖춰야 하고 셋째, 송달, 집행장애, 부존재 이런 것들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첫째와 셋째를 합쳐가지고 이를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고 둘째를 실체적 요건으로 한다. 우리가 이 민사소송법에 또 이렇게 보면은 원고가 실효성 있는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의 승립이 적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갖출 것, 주장의 유리성,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죠. 민사소송법 교과서 잘 보시면 거기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응되는 이러한 요건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 요건, 그 다음에 이 뒤에 강제집행의 요건,
2장이 강제집행의 요건인데 2장의 요건을 보니까 2장은 실체 요건을 말하는 거고 앞에 강제집행의 적법 요건은 보니까 이 절차적 요건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할권 있을 것, 두 번째는 신청이 있을 것. 그것이 바로 관할과 신청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민사 집행 사항일 것. 민사가 아니라 형사 집행 사항, 이거 말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 자격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 자격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능력, 소송 능력, 당사자 적격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야 된다. 권리보호 이익, 우리가 소송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 뭐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집행에서는 소라는 말을 부적절하니까 권리보호 이익으로 명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관할부터 다시 보시자면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데 어제 한번 설명했죠. 직분관할 위반의 경우와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가 있는데 직분관할 위반하면 뭐라고요? 각하돼야 되겠죠. 그런데 토지관할 위반은 이송 절차가 있다. 그죠? 이송으로 넘기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 구술에 의한 신청은 안 되고 서면 신청주의. 그 다음에 소송 요건으로서는 본안전 심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뭐냐? 영토 주권의 원칙에서 국내 재판권이 자국 내에만 미치고 외국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는 것만 된다. 강제집행은 우리나라 판결 그 밖의 우리나라 집행권에 의해야 한다. 쭉 나오고 이 외국 국가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기 때문에 해놓고 각주일본의 전원합의체 98년 판례 중요하죠. 종래 98년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외국 국가에 대해서 전면적 주권면제 이론,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전면적 주권면제 이론을 취했으나 지금은 제한적 주권면제 이론을 이 전원합의체에서 각주 일본에 있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한적 주권면제 이론을 취하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뭐 어떻게 제한이냐? 예전에는 무제한으로 미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국가를 상대로 하는 모든 그러니까 국제 소송이 있잖아요. 국제법에 의한 그런 소송 빼고 민사소송 이런 게 안 됐다고요. 미국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았죠. 많았다는 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는 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외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면적 주권면제 이론 이렇게 되면은 그걸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외국의 국가를 하더라도 이제 사경제 주체로서 즉 사법적 어떤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 소송으로 가게 될 때는 그거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미치고 그렇지 않고 외국 국가를 상대로 하되 그게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 즉 공법적인 작용 흉에 생긴 그러한 소송이 분쟁일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한적 주권 면제라고요. 자, 이제 서울지법은 이렇게 나오죠. 외국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 압류를 허용하였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에 관련이 없는 불법행위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므로 그런 공무집행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습니다. 전에 탱크에 사고 났던 그런 경우를 잘 상기해 보시면 그게 국제재판권에 관한 논쟁도 섞여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공무집행 중에 했으면 안 되는데 집행과 관계없으면 술 먹고 왜 난투극 벌인 경우하고 훈련 도중에 차에 치인 경우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민사집행 사항, 즉 민사집행 사항이어야지 뭐 상사나 이런 걸 상사 말고 다른 이제 행정이나 헌법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당사자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다 보면 되고 권리보호 이익은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그거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의 요건. 자 봅시다. 강제집행의 이제는 이 요건이 뭐라고요? 실체적 요건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집행권원과 집행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집행권원을 먼저 보면 누차 이제 용어로서 말씀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집행권한이라 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이다. 구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하였는데 신법에서는 독일의 원문을 번역을 해서 집행권한이라고 했다. 구법에서는 채무명의가 이제 일본식 용어다는 거죠. 법률상의 의미 집행권한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고 이것만 있으면 비록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강제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된다. 그게 중요하죠.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강제집행은 적법한 것이 된다. 판결문이 있으면 그 판결이 나중에 재심에 의해서 뒤집어지든 아니면 상소 과정에 통해서 뒤집어지든 상관없이 그거는 즉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떠나가지고 판결문에 주라고 나오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반대로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어도 집행 권한이 없으면 그 집행은 무효로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더 설명이 또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두 줄 내지 세 줄은 꼭 기억을 하세요. 집행 권한이 있음으로써 채권자에게는 강제 집행 청구권이 주어지고 채무자에게는 집행 감수 의무가 발생한다. 쭉 어디 가서 중간에 보면 형식주의라고 나오고요. 이처럼 집행 권한만 있으면 집행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구체적 집행에 착수할 수는 없다. 하자면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받아야 된다. 때문에 28조는 강제 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게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집행정본입니다. 그죠? 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줄인 말로 집행정본과 저 뒤에 우리가 말하는 공정증서 있잖아요. 공정증서. 집행증서. 한마디로 집행증서라고 하세요. 집행정본과 집행증서는 전혀 별개의 얘기다. 여기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정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집행권한과 집행문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개념이 집행정본이라고 하고요. 집행증서라고 하는 것은 공정증서를 다른 말로 집행증서라고 합니다. 그 집행증서, 공정증서 다른 말이죠. 116페이지에 딱 나오잖아요. 그게 가로 안에 이렇게 116페이지를 보면 로마서 3분에 집행증서 해놓고 가로 안에 공정증서 이렇게 나오죠.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행정본과 집행증서는 다르다. 그 다음에 집행권한은 강제집행의 근거 문서이기 때문에 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그로써 당사자, 집행 범위, 집행 내용, 범위 이런 게 다 집행권한으로 확정된다. 집행권한에 의하여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가 정해진다.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는 채권자, 채무자. 다만 예외적으로 승계인에게 주관적 범위가 확대된다. 그 마지막 줄에 보면 집행권의 승계 집행문을 제외하고 집행권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나 그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무효로 된다. 자,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이 연수원 교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강제 경매를 생각합시다. 강제 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이런 절차로 해서 완납한 자, 병이라면 병의 소유권이 확보됩니다. 그죠? 대구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 확보됩니다.
여기에 집행권원에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요. 실체. 아니, 갑이 을을 상대로 소제기를 했는데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는데 실제 을은 채무자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채무자가 아니고 또 을은 그러한 채무가 부존재해요. 부존재라고요. 부존재. 채무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고 그 다음에 집행문이 붙고 그거에 대해서 의뢰재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가 있고 낙찰이 있고 대구 만납하면 병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요 실체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집행문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집행권원 자체, 그죠? 집행권원이 없는데 집행문이 붙었거나 집행권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송달의 하자라든지 등등 이런 요 자체가 실체상의 하자가 아니라 어떤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개시하고 낙찰하고 완납했다. 어떻게 되느냐? 형식성의 하자. 이걸 가지고는 하더라도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놓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한 강제표현 무효다. 또 앞에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그 96페이지에 양괄호 1번 있잖아요. 양괄호 1번의 두 번째 문제 실체상의 청구권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강제집행권 적부한 것이 되고 반대로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어도 집행권원이 없으면 그 집행 무효로 된다. 그 의미예요. 그게 다 이제 마지막 단계 저기 가서 낙찰자가 소유권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저 문제에서 물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건 또 저 뒤에 가서 한꺼번에 정리해야 될 이야기니까 저렇게 기본 틀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정해진다. 집행력의 객관적 범위 이래놓고 집행 목적물이 무엇이며 어느 한도로 집행할 것이냐를 정함에 있어서 집행권은 유일한 기준이다. 그래서 집행력 있는 정권에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지연 손해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액을 넘어서까지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범위 내용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제 판결 이유를 참작해야 될 텐데 문제는 집행기관의 해석으로도 집행권원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주문에 목적물에 쌓인 용량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해조항에서 이런 경우에 불명한 경우 우리 판례도 화해조서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나 환지 예정지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문제되었는데 이때 새로운 집행권을 얻기 위한 신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도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봤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범위 판결 이유를 참작해서 그래서 이제 딱 특정을 해야 될 텐데 특정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집행이 안 된다고 보고 집행이 안 되면 집행을 되게 하기 위한 소송을 새로 제기한다고 해서 종전 판례의 기판력이 저촉되면 불가제행 불가반 그죠? 거기 걸리지 않느냐 그죠? 소송물이 동일을 하면 동일한 채권을 가지고 동일한 소송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원고 측도 마찬가지고 피고 측도 마찬가지고 그죠?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특정 불명확 별지도면 첨부하지 않은 데와 같이 집행권을 작성한 기관의 표현상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집행권은 집행불능이라고 하여 거부만 할 것이 아니고 채권자로 하여금 경정결정. 이것이 판결의 경정입니다. 판결 경정은 통상 위산 오기가 명백할 때, 그 위산이라는 계산 잘못하고 기록 기재가 오기가 명백할 때 그때는 판결의 경정. 판결 경정도 이 주관식 20점짜리로 등장을 하죠. 그 다음 집행권원의 멸실 경합에서 중요한 것이
판결 원본 멸실됐다. 이거는 집행불이입니다. 판결 원본은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법원. 그러면 원피고에게 주는 거는 정본. 왜 저기 서류에서 원본, 정본, 부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원본 법원에 있는데 법원이 불나가지고 판결문 없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소제기해서 원본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때 이제 신소 제기해도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는 거고. 다만 법원은 전소의 판결에 구속을 받게 된다. 그 원본 분실하고 그 상대 개념으로 정본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새로 부여받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통부여 내지는 제도부여 이야기입니다. 그죠? 처음에 아예 이 판결문을 정본을 여러 통 떼주세요 하면 그게 수통부여고 수통부여 신청이고 한번 이런 게 있잖아요. 가장 적정한 예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1억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문을 받아놨어요. 판결 정본을 한 개. 법원에서 송달해주는 거는 각각 한 개씩, 정본 한 통씩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갑이 을 재산 중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아파트 경매 신청하는데 이 판결 정본을 썼어요. 써먹었다고요. 써먹었는데, 여기서 배당 금액이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판결 정본 새로 하나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다른 이제 저기 강원도에 평창에 요즘 뜨는 거기에 땅이 하나 있다. 그 땅도 또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정본을 법원에다가 신청. 이게 이제 제도 부여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제도 부여는 집행법원에다가 또는 그냥 집행기관에 판결 정본을 제출하고 그것을 반환받음이 없이, 그죠? 반환받음이 없이 다시 또 정본을 하나 더 발급 신청하는 것을 제도 부여 신청이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이걸로 받고 있잖아요. 받고 요것만 만족했다라는 거를 기록에 남기고 나머지 얼마? 9,500만 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본을 다시 환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본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제도부여 신청해서 받든지. 처음부터 얘가 집행문을 수통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통부여 신청. 여러 통. 이 사람의 재산이 채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저기 뭐 어디도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봐야 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겠다. 그래서 어느 한 물건 또는 어느 한 권리에 대해서만 집행해서는 도저히 서로 집행의 관할이 틀리잖아요. 동산 집행의 관할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수통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통 떼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수통부의 신청이고 한번 써먹고 그 환부 받음이 없이 새로 또 하나 발급받는 걸 제도부의 신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원본이 아니고 정본을 분실했을 때는 새로 부여받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합의 문제는 같은 청구권에 대해 때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집행권이 경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동일 채권을 관해서 집행증서, 저기 공정증서 얘기하면 됩니다. 공정증서 하나 받아놓고 또 판결도 하나 받아놨다. 이때라도 이중집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집행은 한 차례만 되고 그게 동일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느냐. 사실 동일성 여부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기관에서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제 이론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한 권한에 의해서 어느 쪽 양쪽 줄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되 그것이 완료되면 다른 집행권은 실효된다. 그 다음에 집행권한의 무효와 집행행위의 효력에서 집행권한의 무효에는 예를 들어 집행권한으로 되는 문서가 법정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같이 절차상 무효와 실제로 청구권이 없는 실체상의 무효가 있다. 절차상의 무효 중 집행에 있는 집행권은 없이 행한 집행이나 위조한 집행에 의한 집행은 무효가 되는 것은 다툼이 없다. 그 밖의 경우는 논란이 분분하다. 자, 아까 제가 요 얘기요. 형식적 하자 요 얘기 했잖아요. 요거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확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 확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이런 얘기다. 절차상의 무효에서 집행권한이 이게 집행권한이 없이 했거나 또는 위조한 집행권한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 다른 거
나중에 집행문에서도 집행문 없이 집행했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다 무효가 됩니다만은, 경미한 하자라고 언뜻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요 소유권이 확보된다고요. 요 X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경미한 하자,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하자 중에 경미 하자로 해서 절차가 종국적으로 끝나버리면 또 소유권이 확보됩니다. 집행권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이 위조됐거나, 예? 집행문이 없거나, 또는 뭐 집행문이 있어도 집행문 자체가 위조됐거나 등등 그러한 아주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끝까지 갔다면 그거는 확보가 안 되면 비해서 경미한 하자를 가지고 갔을 때는 확보가 된다. 그거는 절차의 안정이나 또는 만약에 그런 흠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채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의를 하거나 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저지를 해야 됨에도 끝까지 종료가 되어버리면 공신적 효과에 의해서 공신적 효과. 자, 그러나, 이제 실체상의 무효인 경우는 그 집행권의 관점에 쭉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실체상의 하자, 그 대부분 만나보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판례는 경매 개시에 근거가 된 확정 판결이 재심 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 절차를 미리 정지 취소시키지 못한 채 계속된 이상, 매각되고 만납의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그러면 집행 당사자 간의 이해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사후 처리해주면 된다. 이제 좀 잡히죠, 이제. 이제. 각종의 집행권은 해가지고, 3만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은 한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각종 판결의 종국 판결인데, 종국 판결의 의의는, 강제 집행에 관한 일반 규정은 주로 판결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판결에 관한 집행 규정은 나머지 집행권에 준용되기 때문에, 종국 판결은 소유에 계속된 사건 전부 일부를 그 심부로 마치는 판결을 말한다. 그리고 확정 판결,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권이 된다. 판결의 확정 시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는 상고심 판결, 대법원 판결은 선고하면 확정되어 버립니다. 송달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은 심리불속행, 기한 상고기각이죠. 심리불속행이나 또는 상고 이후서 부재출에 의한 상고기각, 이거는 송달되면 확정돼. 상소기간이 만료시, 이게 이제 통상의 경우이죠. 상소, 즉 항소 1심에서 졌는데 그 판결문을 피고가 송달받고, 패소한 피고가 송달받고 또는 패소한 원고가 송달받고 2주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상소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상소 기간 도과나 상소의 취하, 상소 각하, 상소장 각하 등의 경우에는 상소 기간 만료 시에 확정됩니다. 다음 중 판결의 확정 시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이래 가지고 등장한다니까요. 그다음에 상소권 포기 시, 특히 이제 그 항소권의 포기일 때 395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394조와 395조를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민소법. 그 다음에 5번 상소기각 판결의 확정. 상소기각 판결의 확정 시인 경우, 상소기각 판결, 자, 갑과 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제기를 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갑이 원고가 되고 을은 피고가 된다. 그리고 원고가 승소. 1심에서 원고 승소했는데 을이 항소를 했어. 항소했는데 을이 말이 안 된다 해서 항소 기각 판결이 또 났어요. 선고했는데 을이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14일 2주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뭐가 확정됩니까? 요것이 확정되겠죠. 요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원고 승소 판결한 이 판결, 1심 판결, 이게 여기 확정이 됩니다. 그죠? 그 얘기다, 여기죠. 상소 기각 판결이 확정 시인 경우, 그때 원 판결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원 판결. 자, 문제는 했으니까 여기 문제가 나오겠네요. 문제는 원 판결 중에 일부 불복의 경우,
자, 동일한 케이스를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재기를 했는데 1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1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얼마? 60만 원이죠, 여기. 60만 원은 원고승. 나머지 40만 원은 기각. 그래서 누가 항소하나요? 이 케이스에서. 여기 문제에서. 항소를 요 부분, 자기가 패소한 요 부분만을 갑이 항소했다. 을의 항소나 을의 부대 항소가 없는 경우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 을이 항소한다는 건 을도 요것만큼 자기가 피고죠. 피고 패소 부분만큼 항소할 수 있는데도 자기는 항소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이 항소하자 을이 항소 안 했다는 거는 60만 원 정도는 줄 용의가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60만 원 받고 떨어져라 이래 생각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갑이 40만 원 요건 내가 젖는 부분 요거 용납 못한다. 나는 끝까지 나는 1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갑이 항소해오자 을이 요거 봐라. 부대 항소. 항소인, 그죠? 갑의 항소에 대해서 항소를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을이 여기에 따라서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따라서 하는 것이 부대 항소입니다. 자, 그러한 여기서 말하는 피고 고유의 항소나 부대 항소가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 지금 이해가 그거라고요. 그냥 오로지 원고 40만원 패소 부분, 요 기각 부분만에 대해서 갑이 항소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은 언제, 요거 원고 승소했다는 요 60만원, 요거 언제 확정되냐, 이게. 불복이 없는 부분의 확정 시기에 관해 반대설도 있으나 판례는 항소의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시, 상고의 경우에는 상고심 판결의 선고시. 이 부분요. 여기 부대 항소는 항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이미 확보는 됐어요. 확보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확정 받아가지고 이 확정을 가지고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면, 그죠?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면 이 확정이 시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 항소심에서 항소심 뭐라고요? 선고시에, 즉 선고는 항소 기각이 될 수도 있고 항소 인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항소심에 선고가 있게 되면 요 항소심의 소송물, 즉 항소심의 이 심리의 대상이 되는 거는 40만 원에 관해서 심리를 하지, 요건 심리 아예 안 한다고요. 심리 안 했는 요 60만 원 요게 항소 기각하든 항소를 인용해주든 상관없이 선고시, 그죠? 선고시에 요것이 확정된다고요. 그러면 40만 원 부분은 그럼 또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기각했으면 다시 갑이 이 기각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가 있겠죠? 기회가 있는데 안 하고 그대로 14일을 도과했다. 그러면 요것이 확정돼 버리죠. 없다는 걸로 확정되는 거죠. 인용이 됐는데 을이 상고할 14일이 도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항소 인용으로 인해서 항소심이 확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게 확정되고,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항소심이 확정되니까 결국 40만 원 주라라는 판결이 나갔을 테고, 인용이니까, 그죠? 인용 40. 요게 채무명의가 되는 거죠. 요건 요게 채무명의가 되고. 선고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분명히 문제는 이름밖에 안 나오겠죠. 물론 뭐 막 뒤죽박죽으로 어렵게 내릴 수도 있겠는데, 60만 원, 40만 원 또는 뭐 일부 승소한 케이스는 언제 확정된다? 남아있는 잔부는, 즉 상소의 대상이 안 된 남아있는 잔부는 언제? 그 상소심의 선고시, 그죠? 상급심의 선고시에 남아있는 부분은 확정된다. 자, 그 다음에 이행판결, 거기서부터는 뭐 내일 합시다. 확정 판결 부분을 이제 내일 해도 되겠죠.
진도는 그다지 걱정하지 마세요. 진도가 두려워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15일날, 14일날 일요일이고 15일날 월요일인데 15일날 아무래도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15일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쉬어야 될 게 23일날은 제가 대학에 강의라서 그날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25일까지인가요? 저희 강의가 26일까지인가요? 26일까지인가요? 26일까지 진도를 마감을 하되 만약에 안 되면 그 하루 정도는 그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27일 날 끝나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 예. 그게 아닐 텐데.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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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27일이 토요일일까, 그렇죠? 토요일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제 얼굴을 오랫동안 보기 싫다면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과정에서 좀 열심히, 민법도 보고, 민사소송법도 보고, 열심히 해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실, 내년 대비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민사집행법을요,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발표난다는 거 제가 들었는데, 발표는 둘째 치더라도, 이 과목이 과연 얼마나 어렵게 나올지, 어느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될지, 이게 한번 이 학원가에서 쭉 누군가가 강의하고 몇 번 해서 학생들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 뒤에 판단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과목이 절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을 해 두시는 게, 저를 통해서 하든, 저를 통하지 않고 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데, 가급적이면은,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하실 것 같으면,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한 발 앞서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